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힘이 납니다. 우리는 똑개 부모되기 프로젝트로서 현실요법의 WDEP 중 P, 플랜, 즉 문제 해결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요법에서는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 중 효과가 있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 5가지 방법 중 오늘은 4번째 좋은 습관 기르기와 5번째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 기르기를 위한 제4의 방법은 자연적 결과와 논리적 결과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과 벌로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을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상과 벌로서 아이의 행동을 고치려는 방법은 부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네. 상에는 칭찬과 격려,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을 사주기, 칭찬 스티커 주기, 원하는 것을 해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벌은 말로 혼내기, 때리기,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등이 있죠. 예를 들면 장난감을 정리하면 칭찬해주면서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는 것은 상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상을 받으면 계속해서 장난감 정리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으면 혼내거나 머리를 한 대 쥐어박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벌이죠. 그러나 상과 벌은 처음에는 다소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고 칭찬을 하거나 혼내는 것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만성이 되어서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네. 상과 벌이 계속 효과가 있게 하려면 칭찬이나 벌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강도를 높인다 해도 그 효과 또한 일시적이죠. 그리고 칭찬을 계속 받은 아이는 칭찬이나 보상이 없으면 어떤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칭찬에 의존하는 타율적인 아이가 됩니다. 또 벌은 부작용이 있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크기도 하지요. 벌을 많이 주면 아이들은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심하면 부모에게 대들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영재의 경우에서처럼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혼났기 때문에 결국은 영재가 서울 의대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살겠다고 엄마에게 심하게 반항했지요. 이와 같이 상이나 벌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이의 좋은 습관 기르기에 적합한 제4의 방법인 자연적 결과와 논리적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연적 결과란 아이가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자연스럽게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는 배가 고플 때까지 놔두는 것이죠. 아이들도 굶으면 밥을 먹고 싶다고 하기 마련인 거죠. 네. 단 이 경우 밥을 먹기 전까지 어떤 간식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가 밥은 안 먹고 과자를 먹겠다고 조를 때 너무 안쓰러워서 조금만 주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주고 나면 아이는 밥을 잘 때 안 먹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가 키우던 6살 아이가 밥만 먹으면 토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안 토한다고 했어요. 네, 이건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싶은 것은 이럴 경우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처방은 첫째, 아이에게 밥 먹으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 것. 네. 할머니들이 이게 좀 어려우시죠? 그렇죠. 둘째, 밥을 먹기 전에는 어떠한 간식도 주지 말 것. 셋째,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언제라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어디에 밥과 반찬이 있는지 알려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밥솥에 밥이 있고 냉장고에 반찬도 있다고 하고 언제든지 내가 배가 고프면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하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했어요. 예. 결과는 어땠을까요? 뻔하죠.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날 저녁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 아이가 깍두기에 밥을 허겁지겁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밥을 안 먹는 이유는 할머니가 밥 먹으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엄마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불쌍해서 밥이라도 잘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죽도 끓이고 이것저것 만들어서 아이에게 먹이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근데 할머니가 한 발자국 물러나니 배고픈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밥을 먹게 된 것이죠. 아이가 밥을 안 먹은 자기 행동과 결과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스스로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게 한 사례지요. 할머니가 이런 결과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한 발자국 물러날 줄 아는 것이 똑개 할머니의 특징이지요. 아이와 머리를 써서 머리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그 전에 할머니가 마음이 급하니까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주고 잔소리하고 하다 보니 아이가 더 멀리 도망을 간 거죠. 할머니들도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할머니 되기도 어려워요. 네네. 이와 같이 자연적 결과를 적용해서 버릇을 고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지요. 여름에 털부츠 신고 가겠다는 아이, 추운데 얇은 옷만 입으려고 한다거나 비가 안 오는데 장화를 신거나 비옷을 입고 유치원에 가겠다는 아이들의 경우는 일단 말려보지만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놔두세요. 네, 유치원에 이런 아이들 종종 있습니다. 네. 유치원에 가는 동안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는 경험을 하거나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면서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여름에 털부츠 신겠다고 해서 참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유치원 갔다 와서는 다시는 안 신는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뻔하죠? 네. 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논리적 결과를 경험하게 하기입니다. 논리적 결과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결과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첫째, 양자택일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 게임을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게임도 할 수 없다. 밥도 먹고 게임도 할래. 아니면 밥을 안 먹고 게임도 안 할래, 못 할래 입니다. 즉 아이가 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서 엄마가 원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벌과 비슷해 보이지만 벌과 다른 점은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해 아이가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강요된 선택이기는 하지요. 네. 그러나 스스로 자기 행동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결과를 적용하기는 책임감 기르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쉬워 보이지만 어렵죠. 어렵죠. 네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직접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벽에 낙서를 했을 때 낙서한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낙서를 스스로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쏟으면 아이가 직접 쏟은 물을 직접 닦게 하는 것입니다. 또 밥을 제 시간에 안 먹으면 다음 식사 시간 때까지 밥을 못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벌하고 다른 점은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남은 문제들은 가치관의 대립에서 오는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적용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5의 방법은 가치관 대립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치관 대립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이 문제들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철학이나 신념, 인생관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 취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자녀들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종교, 큰아이들은 종교, 정치적인 의견, 진로 문제, 배우자 선택, 직업 선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가족 간에 서로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아이들이 클수록 이런 가치관의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나 토론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 간에도 외모 지적이나 정치,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끝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만 상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종교와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조차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미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가족 간에도 정치 이야기 하다 싸우죠. 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그러면 가치관 대립으로 가족 간에 불편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수정하기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상대방의 가치관을 수용할 수 없을 때 나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검토해 본 후에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상대방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엄마는 의대에 가기를 원하는데 자녀는 미대에 가겠다고 합니다. 자녀가 미대에 가는 것이 본인의 적성이고 희망이라면 엄마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네. 우리 방송에서 봤는데 어떤 외교관은 많은들이 선망하는 외무고시 합격한 외무부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요리사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려도 보고 토론도 해보겠지만 끝까지 본인이 요리사를 하고 싶다면 부모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둘 다 불편하고 불행하게 지낼 것인지 자녀의 생각을 수용하고 자기의 생각을, 부모의 생각을 바꾸어서 서로 행복하게 지낼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행복이라는 관점이 참 중요한 거네요. 다르죠. 네. 또 다른 사례는 우리 주변에 가끔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할 경우 타협이 안 되니까 부모가 결혼식장에도 안 가고 결혼 후에도 왕래를 끊고 남남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왕 결혼하는데 결혼식도 안 가고 남남처럼 살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행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지 부모가 생각을 바꾸어서 축하해주고 잘 살도록 돕고 서로 왕래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요. 네네. 참 어려운 선택이죠. 네. 가치관 대립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모델이 돼서 아이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의 경우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도 책을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저나 남편이 맨날 강의 준비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저희들끼리 야 엄마 아빠 공부하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또 방에 들어가서 무언가 하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한 적이 있습니다. 자, 또 요즘 그 부모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그렇죠. 사실 어른들도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핸드폰 중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핸드폰을 더 조금만 보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덜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새벽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형제들은 아직도 모두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의 모델이 되지 않으셨나. 우리 형제가 모두 자라면서 엇나가는 자식들이 없었던 것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머님의 기도 덕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면 아이들이 본받을 가능성이 있죠. 또 본받으라고 열심히 살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의할 점은 모범을 보이려고 했는데 반대로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이 눈에 좋아 보여야 따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엄마 아빠 그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는데 무슨 영어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핑계도 줬죠. 나는 공부하기 싫다고 했어요. 네. 제가 그 또 똑같은 집을 봤는데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나이도 아빠가 교수인데 아이한테 아빠는 이제 뭐 교수가 되기를 희망했을지도 모르죠. 공부를 좀 더 하라고 했더니
박사에서 교수된 아빠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응? 나는 박사 안 해도 아빠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 공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아들도 그런 집이 있습니다. 아빠 맨날 진료실에 갇혀서 일생을 네. 그렇게 사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그랬다 합니다. 네. 네. 자, 그렇고 가치관 대립을 해결하는 세 번째는 토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즉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찬성과 반대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들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한 격한 토론을 자주 했었습니다. 저도 딸만 둘이어서 이 문제로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요즘에는 아들 문제는 토론 주제 자체가 되질 않지요. 요즘 부모라면 조기 교육이 필요한지 아닌지, 무리해서라도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부부간에 또는 친구간에 토론을 해볼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토론을 한 후에도 생각이 바뀐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부모 역할에서 많이 해봤죠. 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생각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네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해보아도 자녀의 생각을 바꾸기도 어렵고 나 역시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치관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란 내가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다면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끝까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만 악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이 많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인생이지요. 저는 처음에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 때 뭐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랬는데 나중에는 아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도 정말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똑개 프로젝트 11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다가 난 잘한 것도 있고 또 반성한 일도 있었겠지요.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없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부모보다 노력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야구 선수는 3할만 쳐도 매우 훌륭하다는 것에 위로를 받으면서 제가 이 3할 이야기 엄청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세요. 네, 안타를 날리기 위해 배팅 연습을 매일 하신다면 그게 똑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똑개 프로젝트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네, 감사합니다.